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500원 선을 턱 밑까지 위협하며 1,48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경제에 켜진 빨간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급하게 합동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향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붙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경제뉴스에서 자주 듣던 구두 개입입니다. 정부가 직접 달러를 풀기 전에 말로 먼저 경고장을 날리는 거죠. 선 넘지 마라.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민감해하는 당근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바로 서학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까지 발표한 겁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구두 개입과 대책이 나오자마자 환율은 1,480원대에서 1,460원대까지 급락했고 하루 기준으로는 30원 넘게 내려 1,440원대까지 밀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엄포를 놨는데 왜 시장은 쉽게 안심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외환 딜러들의 투기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둘러싼 거대한 질문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말과 정책이 시장을 진정시킬 진짜 최후 통첩이 될까요?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나버릴까요? 지금 시장은 숨을 죽인 채 정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경고해도 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는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라는 아주 냉정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원화 약세의 출발점은 한국안이 아니라 한국 밖,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들어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럼에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3.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입니다. 한미금리 차는 약 1.25%포인트로 여전히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같은 돈을 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원화는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내부의 구조, 바로 상대적으로 많이 풀린 유동성입니다. 한국은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시장, 내수 경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기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재정과 금융을 통해 시중에 비교적 많은 돈이 풀린 상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을까요? 미국은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환율 시장에서는 이 조합이 아주 명확한 신호로 읽힙니다. 원화는 많고 달러는 귀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해도 시장 반응은 무조건 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정부의 의지보다 숫자와 구조를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금리차가 그대로이고 유동성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추세가 바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원화 약세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높은 금리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고 안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완화적인 정책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원화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습니다. 금리 차와 유동성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환율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금 기금이 아닙니다. 운용자산 규모만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입니다. 세계 3위 수준의 연기금이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국민연금의 움직임은 더 이상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하나의 신호로 읽힙니다.
국민연금이 환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달러로 들어옵니다. 이 달러를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투자를 늘릴 때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방식 자체가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과 체결한 환해지나 외환 스와프가 국민연금에 유리해서 쓰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환율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연금을 활용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먼저 환해지부터 보죠. 환해지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지금 환율로 미리 팔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은 내려가는 압력을 받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실제로 외환 보유고를 쓰지 않고도 시장에 달러는 충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으로 환율을 건드릴 수 있는 수단인 셈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과는 결이 다릅니다. 환해지는 비용이 들고 환율이 더 오르면 오히려 연금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가 거론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당장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환해지는 연금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환율을 위한 선택입니다. 외환 스와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 스와프는 겉으로 보면 연금이 필요하면 달러를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질적인 초점은 국민연금의 투자 효율이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달러 매수 자체를 막는 데 있습니다. 원래라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할 때마다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야 합니다. 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 움직임 자체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압력이 됩니다. 그런데 외환 스와프가 있으면 국민연금은 굳이 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달러 수요를 외환시장 밖으로 빼놓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직접 써서 환율을 방어하면 정부가 개입 중이라는 신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국민연금을 통한 스와프 구조를 쓰면 그런 부담 없이 달러 수요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스와프를 통해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이 당장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외환 스와프는 본질적으로 연금 운용을 돕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환율을 자극하는 수요를 정부 내부로 흡수해 관리하려는 환율 관리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하나의 세제 당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신설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달러를 원화로 바꾼 뒤 그 돈을 다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산으로 복귀할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도 차등 적용됩니다. 내년 1분기에 국내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 2분기 복귀 시에는 80% 감면, 하반기 복귀 시에는 50% 감면이라는 구조입니다. 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최소 1년 이상 투자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금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유인을 통해 서학개미들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지 않고도 비교적 부드러운 방식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누를 수 있는 수단인 셈입니다. 다만 시장은 이 카드 역시 구조적인 해법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한미 금리 차라는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환율의 방향을 뒤집는 카드라기보다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미세 조정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카드들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보기에도 지금 환율 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선 정책들이 환율을 잠시 눌러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걸로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추세를 바꿀 만큼 충분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시장은 여전히 숫자와 구조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카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머릿속으로 말이죠. 첫 번째 플레이어,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며 온갖 정책을 쏟아내는데도 왜 그들은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사 모으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애국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이건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난 몇 년간 한국 증시는 상당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대표 지수인 코스피 지수는 2020년대 초반 대비 2025년 말 기준으로도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의 상승 속도는 미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대표 기술주 중심 지수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AI 및 빅테크 성장 기대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수년 동안 코스피와 비교해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성장 자산이 됐습니다. 서학개미들의 전략이 영리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미국 기업의 성장성과 장기 전망에 투자하는 것이고, 둘째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 역할까지 동시에 노린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환율이 과거에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때는 12만 원이 들었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가 변하지 않아도 같은 100달러는 14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환차익만 약 16% 생기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성장성과 원화 약세 해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은 확인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기술주 테마에 집중된 투자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를 통한 성장 투자와 동시에 환율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양도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두 번째 플레이어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이들의 셈법은 매우 빠르고 냉정합니다. 이들은 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거나 때로는 돈을 빼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차이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0% 수준으로 더 낮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금리 차는 약 1.25%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욕에 있는 거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미국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환율 변동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환율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 자산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자금 흐름 데이터를 보면 최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7조 2,6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매도는 투자 심리 악화와 글로벌 리스크 회피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금리 조건, 환율 전망, 글로벌 경제 여건, 그리고 국내 펀더멘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런 자금 흐름은 결국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율 시장에서도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플레이어는 수입업체와 외환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주체로 특히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확산될 때 그 행동이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업자를 보면 환율 상승은 곧 원자재 구매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금액으로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결제 시점을 앞당기거나 환전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최근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하면서 항공 및 제조업 등 수입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기업들의 환리스크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지면 업체들은 향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달러를 빨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는 증가하고 원화 약세 압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외환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율을 실제로 형성하는 시장의 핵심 집단입니다. 외환 딜러들은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정책 메시지보다는 금리차, 수급, 글로벌 금융 여건 같은 근본적인 지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차별화된 상황에서 국내 수익률보다 높은 해외 수익을 추구하려는 수요가 강해지면 외환 딜러들은 자연스럽게 원화에 대해 약세 방향으로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지션이 계속 누적되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정부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시장에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학개미, 외국인 투자자, 기업들, 딜러들이 모두 한 방향, 즉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의 힘이 통하지 않을 때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반복되는 경고가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되어버릴 때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정부가 마주한 진짜 딜레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계산기만 믿고 정부의 말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복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쏠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고 내놓는 이른바 구두 개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개입은 처음엔 확실히 먹힙니다. 실제로 2일 전 환율이 하루에 30원 안팎 급락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던졌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긴장하며 속도를 늦춘 겁니다. 하지만 함정은 그 다음입니다. 구두 개입은 본질적으로 말의 힘입니다. 시장이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그대로인데 말만 반복되면 시장은 금방 학습합니다. 아, 이번에도 일단 겁만 주고 지나가겠구나. 그러면은 구두 개입은 점점 배경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당국은 매번 같은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국민연금, 세제 유인책, 정책 패키지처럼 현금 흐름을 건드릴 수 있는 카드를 같이 꺼내며 신호의 강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마주치는 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먹히면 진짜로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눌러버리면 되지 않나? 싶지만 그 순간부터는 국제룰이 개입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연 2회 내고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환율 관찰 대상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은 그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같은 의심을 크게 사면 한국 입장에선 불필요한 대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외줄타기를 합니다. 환율을 그냥 두면 위기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말만 반복하면 시장은 내성이 생겨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또 노골적인 현물 개입은 국제 감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택하는 현실적 해법은 직접 방어와 아무것도 안 함의 양끝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처럼 시장의 심리를 건드리되 부담을 분산시키는 중간 카드들을 섞어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디서 시작됐고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이 파도를 막아낼 튼튼한 방파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은 왜 벌어지는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바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월급, 내 퇴직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RP든 미국 주식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원화 자산만 들고 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럽게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구간에서 달러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감 충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나눠두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달러 자산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만 고정 댓글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위기 때 달러 자산으로 오히려 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달러를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환율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더 오르기 전에 한 번에 바꿔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책이 개입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통제 불능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시장 안정 쪽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급등 뒤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분할해서 바꾸는 겁니다.
거액을 한 번에 환전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러 자산은 사도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환율이 급등할수록 정책의 방향을 더 집요하게 지켜볼 것. 환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정책의 결과입니다. 역사는 반복됐고 그 반복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행동도 늘 비슷했습니다. 위기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